FDA 자문위원회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 승인 허가를 권고했습니다. FDA는 13일 추가 회의를 통해 최종 표결할 계획입니다. 뉴욕시 식당 실내 영업이 결국 다음 주부터 중단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앞으로 4주간의 사망자를 예측했습니다. 내년 1월 2일까지 누적 사망자가 36만 2천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100명이 넘는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텍사스주의 대선 불복 소송을 지지하는 법정 의견서에 서명했습니다. 내년에 치러지는 뉴욕 시의원 선거에 5명의 차세대 한인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협의회가 한인 시의원 탄생을 위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4만 9,018명 늘어난 1,619만 7,946명, 사망자는 2,041명이 늘어 30만 1,780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9,664명이 늘어 79만 2,344명, 사망자는 68명이 늘어 3만 5,394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3,001명이 늘어나 40만 42명, 사망자는 59명이 늘어 17,805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3,782명이 늘어 14만 6,761명, 사망자는 36명이 들어 5,3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FDA 자문위원회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 승인 허가를 권고했습니다. FDA는 이제 해당 권고를 받아들일지 결정하고 13일 추가 회의를 통해 최종 표결할 계획입니다. 사용 승인 허가가 나오면 24시간 내로 백신 배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FDA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는 10일 찬성 17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찬성표를 던진 위원들은 16세 이상을 상대로 백신 접종을 할 때 위험보다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패널은 18세 이상 접종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반을 훌쩍 넘는 이날 결정은 화이자 백신의 그린라이트로 해석되지만 FDA는 이제 해당 권고를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앞서 지난 8일 FDA는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 임상 데이터가 긴급 사용 허가를 위한 권고에 부합한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후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질병통제예방센터 예방접종 자문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실제 백신 사용을 위한 배포 권고 여부를 결정하면 13일께 추가 회의를 통해 표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워프 스피드 작전팀은 FDA의 긴급 사용 승인 허가가 나오면 24시간 이내에 백신 배포를 시작하고 요양원 관계자와 의료 종사자에게 우선 배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워프 스피드 팀은 총 640만 회분의 백신을 초기 배포분으로 분류했고 이 가운데 290만 회분을 1차 배포하고 추가로 290만 회분을 시차를 두고 배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은 오는 17일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FDA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절차가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거란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인의 광범위한 접종이 이뤄지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행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프로그램인 초고속 작전에 따라 화이자의 백신은 각 주로 배송되고 분배됩니다. 초고속 작전팀에서 공급, 생산, 배급 업무를 담당하는 폴 오스트로스키는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24시간 이내에 백신이 이송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로스키는 미시간주 켈러머주에 있는 화이자 백신들의 경우 트럭을 통해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옮기고 우리는 64개 관할 구역이 요청한 장소로 미 전역에 백신을 배송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백신 접종을 위해서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예방접종 자문위원회가 백신을 추천해야 합니다. CDC 국장이 위원회의 표결에 따른 권고를 승인하고 이를 주간 학술지에 발표해야 권고가 공식화되고 이때부터 일반 미국인들에게 실제로 백신 접종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4일 이내에 실제 접종이 개시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밝혀왔습니다.
알렉세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몇 주 내에 2천만 명이 백신을 접종할 것이고 내년 1월, 2월, 3월에 걸쳐 백신이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2021년 2분기 말까지는 백신을 원하는 모든 미국인이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캐슬린 시벨리어스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백신이 터널 끝에 있는 진정으로 중요한 불빛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해도 사람들의 일상생활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출이나 모임, 자유로운 여행을 위해서는 인구의 70%가 넘게 면역력을 갖는 집단 면역에 도달해야 하는데요. 보건 전문가들은 내년 말쯤에야 예전의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집단 면역은 특정 질환에 걸렸다가 회복했거나 백신을 맞아 항체가 생기면서 그 질환의 면역성을 가진 인구의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이 질환의 전파력이 떨어지게 되고 면역이 없는 사람도 감염될 확률이 낮아집니다.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백신을 맞아도 면역이 생기지 않는 사람까지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는 백신 접종이 시작돼도 내년 늦봄까지는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현재 백신 접종 계획으로는 확산세를 꺾거나 입원 환자와 사망자를 많이 감소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억제 효과가 나타나려면 미국민 1억 명이 완전한 면역 반응을 보여야 하고 이러한 과정은 늦은 봄까지 진행될 것이라며 백신 접종자들의 면역력이 몇 달간 지속돼야만 사망자와 입원 환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8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최소한 1억 명의 미국인에게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미국 인구가 약 3억 3천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인구의 3분의 1에게 4월 말까지는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내년 말쯤이 돼야 예전과 비슷한 수준의 정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식당 실내 영업이 결국 다음 주부터 중단됩니다. 추워진 날씨에 야외 영업만으로는 식당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쿠오모 주지사는 상인들이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퇴거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오늘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뉴욕시의 입원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다음 주 월요일인 14일부터 뉴욕시 전역에서 식당 실내에서 식사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야외 식사와 테이크아웃은 가능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주 CDC가 실내 식사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하자 뉴욕시 식당 실내 영업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 30일 셧다운 6개월 만에 실내 영업을 시작한 뉴욕시 식당들은 불과 70일 만에 다시 실내 영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렌트 미납으로 인한 퇴거를 유예하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연방정부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뉴욕주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앞둔 가운데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주민들은 사회보장번호 등 개인 식별번호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며 연방정부에서도 이런 정책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연방정부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추적하기 위해 사회보장번호나 운전면허증 번호 등 개인 식별번호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를 비롯해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들은 이민당국이 해당 정보를 불체자 추적에 이용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발했고 결국 정부는 이런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앞으로 4주간의 사망자를 예측했습니다. 어제는 하루 3,500명의 사망자가 나오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앞으로 2, 3개월 동안에는 거의 매일 3,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내년 1월 2일까지 누적 사망자가 36만 2천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10일 CDC는 40개 기관의 코로나19 예측 모델을 종합한 결과 앞으로 4주간의 사망자를 예측하는 주간 발표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12,600명에서 23,4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내년 1월 2일까지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33만 2천 명에서 최대 36만 2천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9일까지 총 28만 5천 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습니다.
CDC가 코로나19 피해자 데이터를 기록한 지난 1월 이후 1,500만 명 이상의 감염자가 보고됐습니다. 특히 지난 9일엔 하루 사망자가 3,000명을 넘으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10일에는 3,350명으로 또다시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9.11 테러 당시의 사망자 2,977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은 앞으로 2, 3개월 동안 거의 매일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하는 사람들은 9.11 테러 희생자 수보다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텍사스주의 대선 불복 소송을 지지하는 법정 의견서에 서명했습니다. 미시간과 위스콘신, 펜실베니아와 조지아 등 핵심 경합주의 우편 투표를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에 지지한 겁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일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 106명이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주도하는 대선 불복 소송을 지지하는 법정 의견서에 서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팩스턴 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근소하게 승리한 미시간과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조지아 등 4개 핵심 경합주의 우편 투표를 무효화해달라며 연방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 196명의 절반이 넘는 의원들이 이 소송을 지지한 겁니다. CNN이 공개한 의견서에는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와 톰 에머 공화당 전미의회 위원회 의장, 마이크 존슨 공화당 연구위원회 위원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포브스는 자체 입수한 이메일에서 마이크 존슨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서명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악시오스는 케빈 메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공화당 내 하원 서열 3위인 리즈 체니 하원 공화당 의원 총회 의장은 서명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몇몇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이런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텍사스를 지역구로 하는 공화당의 칩 로이 하원 의원은 특정한 주가 연방법원에 또 다른 주의 선거 절차를 문제 삼는 선례를 만들었다며 연방제도를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송이 매우 큰 사건이라며 대선 후보 개인 자격으로 소송에 동참할 것이라며 대법원에 원고 자격을 요청했고 대법원이 나라를 구할 기회라면서 압박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인 뉴욕시 의원을 배출하는 건 뉴욕 한인사회의 오랜 수건인데요. 내년에 치러지는 선거에 5명의 차세대 한인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특별히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가 한인 시의원 탄생을 위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가 내년 뉴욕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섰습니다. 직능단체 협의회 박광민 의장과 김영진 전 의장은 어제 시의원 예비 후보들과 함께 본사를 방문하고 한인 사회에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저희 직능단체 협의회에 소속돼 있는 각 단체뿐 아니라 전체 한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또 많은 상식들을 갖고 계시고 또 열심히 일을 봉사를 하시겠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은 작은 미력 하나마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또 이분들이 본인 스스로가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리 소수민족 또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스스로 몸소 체험한 분들이고 해서 이분들이 당선이 되면은 그야말로 정말 진솔된 정치인으로서의 생활을 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뉴욕시의원 23선거구에 출마하는 린다 이 KCS 회장, 19선거구 리차드 이 퀸즈 보로청 예산국장, 그리고 20선거구에 도전하는 중국계 샌드라 황 후보는 내년 예비선거에서 아시안 표심을 결집시킬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선거 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린다이 후보는 KCS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정치권에 더 많은 한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하는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특히 한인 어르신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nd I will be running for City Council District 23. And, sort of the reason why I actually want to run is because through KCS I've seen how important it is to have the Korean American voice as part of the process of creating policies and legislation. 퀸즈보로청 예산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리차드 이 후보도 자신의 경험을 강조하고 특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소상인들을 도와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상인 스몰 비즈니스들이 우리 지역만 아니고 뉴욕시의 라이프블러드, 제일 중요한 경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특별히 팬데믹 때문에 아주 어려움이 많은 지금 소상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아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치러지는 뉴욕시 선거는 뉴욕시장과 4개 보로장, 감사원장과 전체 시의원 51명 중 35명이 임기 제한에 걸려 새로운 인물로 교체해야 합니다. 뉴욕시 선거제정위원회는 현재 약 500여 명의 후보자가 내년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주간 매거진 타임의 올해 인물로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선정됐습니다. 또 타임이 선정하는 올해의 연예인에는 K-팝 스타, 방탄소년단 7명이 선정됐습니다. 타임은 10일 공식 트위터와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조 바이든과 카멀라 해리스가 타임의 2020년 올해의 인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에드워드 펠센더 타임 편집장은 이번 선정을 두고 바이든 해리스 티켓은 역사적인 뭔가를 의미한다며 올해의 인물은 그저 올해가 어땠냐가 아니라 우리가 향하는 곳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4년은 바이든과 해리스 당선인에게 막대한 시험이 될 것이라며 그들이 자신들이 약속한 단합을 가져올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타임은 이번 올해의 인물 기사에서 바이든 해리스 당선인을 두고 그들은 한 장의 티켓에 복원과 재개를 약속했고 미국인들은 그들의 상품을 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타임즈는 한국의 K-팝 스타인 방탄소년단 7명을 올해의 연예인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타임즈는 BTS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집단적 존재감을 발휘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BTS가 그들의 대규모의 팬들을 이용해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와 같은 인도주의적 지원에 나선 것도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임즈는 또 BTS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로 11월에 최초의 그래미상을 수상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의 가계 자산액이 9월 말 기준으로 123조 5천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을 뒤엎고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안감으로 주가와 주택 평가액이 상승하고 현금 비축을 늘린 것이 원인으로 평가됩니다. CNBC 등 언론은 연방준비제도가 10일 발표한 2020년 7월에서 9월 분기 자금 순환 통계를 인용해 미국의 가계 자산액이 9월 말 시점에 123조 5천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들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주가와 보유주택 평가액이 상승하고 선행 불안감에 대비한 현금 비축이 증대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계가 상대적으로 궁핍화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는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앞으로 수주 동안 수백만 명의 실업수당 지급이 끝날 가능성이 있고 각종 실업대책 프로그램 이용자가 착실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에 쌓아놓은 현금이 줄어들 공산이 농후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도 최소한 9월 시점에서는 미국 가계부문 전체적으로 금전면에서 탄탄한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가계자산은 주가 상승으로 2조 8천억 달러, 보유주택 가치가 오르면서 4천억 달러 정도 각각 증대했고 제일 주목을 사는 현예금은 4,730억 달러 늘어나 역대 최고인 13조 4천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7월에서 9월 분기 신용카드 채무잔고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96억 달러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여파로 전체 가계 채무는 지난해보다 5.6% 증가했습니다. 주택론 잔고는 사상 최대인 10조 8천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 등록국이 70세 이상 시니어들에게는 운전면허 갱신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DMV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운전면허증 갱신이 필요한 70세 이상 노인들은 지역 사무소를 방문하지 말고 웹사이트를 통해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브 고든 캘리포니아주 차량 등록국장은 코로나19 전염 위험을 고려해 안전한 운전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시니어분들은 온라인으로 갱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DMV 측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시니어들이 우편 접수를 할 수 있도록 800번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연방정부 인증 리얼 아이디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 DMV 사무실을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 LA 카운티 북부에 위치한 랭캐스터시에서 마스크 착용에 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새로운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경범죄에 해당하고 벌금과 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랭캐스터 시의회와 렉스 페리스 시장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경범죄로 간주해 처벌을 내리도록 한 조례안을 승인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부터 랭커스터시의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시 당국은 최근 확산세가 악화하면서 규제를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새 조례안에 따르면 시의 기존 마스크 착용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경범죄에 처하도록 시법이 개정되며 위반 시 $1,000의 벌금이나 6개월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필머피 주지사는 지난달 주의회를 통과한 20주 추가 실업수당 수혜 자격 확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새롭게 발효된 규정에 따르면 20주 추가 실업수당 수혜 자격은 매주 주정부가 지급하는 실업수당의 40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았거나 20주간 주당 $200 이상의 소득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종전에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새 규정이 발효되면서 하나만 해당하면 20주 추가 실업수당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뉴욕시 내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유급병가 확대 규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직원 100명 이상인 대기업은 근로자에게 1년에 기존 40시간에서 최대 56시간까지 유급병가를 확대 제공해야 합니다. 또 그동안 유급병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직원이 4명 이하이고 매출이 $100만 이상인 소규모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1년에 최대 40시간의 유급병가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리오 크란잭 잉그루드 클립 시장은 9일 열린 잉그루드 클립 타운의회 원래 회의에서 지난 5일 지미송 의원이 공식 사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해 내년 12월까지 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사임한 송 의원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고 밝혔지만 사임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송 의원 사임으로 발생한 시의원 공석에는 민주당 소속인 데이빗 디그레고리오가 임명됐습니다. 뉴욕시의회는 어제 열린 본회의에서 전날 토지사용위원회와 조닝 소위원회를 통과한 특별 플러싱 워터프론트 구역 개발안을 찬성 38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승인했습니다. 따라서 플러싱 강변 29에이커 넓이의 부지를 기존 상용구역과 중공업용 구역에서 주거용 및 경공업용 구역으로 재조정하고 저소득층 입주용을 포함한 아파트와 쇼핑센터, 대형 호텔과 상용 오피스 및 커뮤니티 공간, 대규모 공공 수변 공원 건설 등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오전 중에는 비가 오겠고 오후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5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곳에 따라 구름이 많겠습니다. 월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